네, 감사합니다. 방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나레이션 읽어준 게 사람이 읽은 건 아니고요. 그 아마존 플리라는 저희 그 서비스가 그 글을 보고서 읽어준 겁니다. 제목을 다 고맙게도 읽어주는 바람에 저는 그냥 간단히 제 소개만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원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 혹시 뒤에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안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좀 목소리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약 40분 정도 세션을 가지려고 하는데 AWS IAM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그 어젠다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 및 접근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왜 필요하고 그래서 사용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IAM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점들인지, 뭐 장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A와 AWS라는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사실 저 A 세 개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AA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자세하게 화면을 보고 알아보겠지만 저게 어떤 약자냐 하면요. 첫 번째 A는 Authentication, 우리말로 인증. 두 번째 A는 Authorization, 우리말로 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Audit, 우리말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아마 감사 빼고 인증하고 인가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IAM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측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모범 사례를 한 10가지 정도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에 대해서 링크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사용자 및 접근 관리가 왜 필요한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파 그리고 포스터가 있죠. 아마 오른쪽은 굉장히 익숙하신 영화일 겁니다. 나름 유명했던 영화의 포스터를 가져왔고 왼쪽에 보시면 저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링이 있고요. 그 링 안에서 어떤 사회자가 우리는 방화벽을 완전히 갖추고 있고 암호화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옆에 약간 좀 띨띨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 휴먼 에러라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요즘에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 유출 사고들을 보시면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께서는 그 사고가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할 리스크는 대부분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가지고 왔고요. 따라서 내부 사용자에 대한 접근 및 제어 관리가 매우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용자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을 좀 큰 분류해서 보게 되면 위에 보시는 순서대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OS의 운영체제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여러분이 생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사용자의 종류가 되겠고요. 밑에 이 한 부분은 AWS IAM이 이제 직접 컨트롤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다 안 하고 위에는 우리한테 맡기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안 이제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OS 밑단의 하이퍼바이저 단까지의 보안은 저희가 물리적 보안부터 시작해서 AWS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요. 책임을 지지만 그 위에 OS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보안상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저 위에 OS 윗단의 사용자 관리는 고객분들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AM 유저 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네, 그러면 권한 레벨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저 그림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뭐 문명 사회를 접해보신 분이라면 반지의 제왕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루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AWS 계정을 처음 생성하시게 되면
저 루트 어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저 루트 어카운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OS의 루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 루트 어카운트를 가진 사람은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9개였나요? 그 나머지 반지 세상을 모두 지배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반지라는 이름, 영어로 더 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빌링 서비스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는 통제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밑단에 루트 어카운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이제 사용자 필요별로 유저와 그룹, 그것을 묶은 그룹을 생성을 하거나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롤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것과 좀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냐면요, 인플로이 아이디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경우나 이럴 때 이제 보통 배지, 여기도 이제 들어올 때 배지를 하나 차죠. 네, 그 배지는 입사와 동시에 주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팀 직원이 서버실에 접근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네, 따라서 특정 공간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접근 권한을 컨트롤할 수 있게, 네, 그런 컨셉으로 존재하는 것이 저 중간에 위치하는 IAM 유저가 되겠습니다. 네, 맨 밑에 여기 역 피라미드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권한은 좀 더 줄어들게 되고 특징도 되게 세분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Temporary Security Credent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이건 비유를 드는 게 훨씬 빠른데요, 호텔 키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특정 룸에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가령 200 몇 호라든가 801호라든가. 자, 그러면 그 호텔 키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모든 룸을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마스터 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한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됩니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임시로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특정 권한에 대해서만 빌려준다라고 해서 임시 자격증명이라는 것이 AWS 그 사용자 중에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루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셋업을 하시고 나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뒤에 모범 사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용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AWS IAM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네, 그걸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저희 쪽 서비스와 리소스들에 대해서 액세스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세션 중에 죄송하지만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찍어도 되긴 하는데요, 네, 초상권 없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진으로 찍지 않으시고 나중에 편하게 PDF로 보시는 편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들을 일정 수 내에서 생성을 하고 그걸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특정 리소스에 어떤 권한을 주는지를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세밀하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저희 쪽의 특장점과 연관이 됩니다. 영어로 이제 granular control이라고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저 단어입니다.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말만 좋게 세부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폴리시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세부적으로 가능한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AM이라는 것은 AWS 서비스와 리소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AWS 서비스 대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격증명 시스템 저렇게 써놓으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기존에 쓰시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IDP라고도 하거든요, 줄여서. 네, 그런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들하고 일정 세팅만 거쳐주시면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써서 연동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사실 클라우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비용입니다. AWS IAM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자체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IAM을 가지고 컨트롤하게 되는 다른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사용 요금이 각각 다르게 과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AA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인터폰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벨입니다. 그럼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벨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인터폰 화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누구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택배기사인지,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혹시 뭘 들고 있진 않은지, 뭐 택배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않은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어선티케이션, 인증 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집에 들어와도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 친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들어오기가 좀 뭐한지, 어제 싸워서 얘는 들여보내기가 싫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어토라이제이션, 우리말로 인가라고 합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정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디시라는 절차가 있는데, 감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좀 더 익숙한 용어로 표현을 해드리면 로그입니다. 한 글자로. 그러면 설명이 더 되죠. 로깅을 다 남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타임스탬프, 몇 시에 누가 뭘 했는지를 전부 기록을 해서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오디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AWS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서티케이션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IAM에서 이걸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콘솔에 만들어 두신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웹 로그인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액세스 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나 프로그램적인 접근을 위해서 API 호출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액세스 키라는 것과 시크릿 액세스 키라는 것을 약간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뒤에 괄호 뒤에 플러스 MFA라는 게 있죠. 네. MFA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MFA는 멀티 팩터 어서시케이션이라고 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종의 추가적인 보안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연동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 페더레이티드 유저라는 그런 사용자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AWS IAM에 폴리시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폴리시라는 걸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누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 폴리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더 알아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시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저희 쪽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뜯어볼 차례인데요. 어선티케이션, 인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관리 콘솔, 매니지먼트 콘솔, 그러니까 AWS를 혹시 사용해 계신 분들은 그 콘솔 한 번쯤 접속해 보셨을 건데요, 그 화면에 로그인할 때 저런 아이디와 패스워드 혹은 MFA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API 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라는 마치 저기서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와 비슷하지만 16진수로 이루어져 있는, 처음에 계정 생성할 때 주어지는 저런 액세스 키라는 걸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MFA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템포러리 액세스 키라는 거를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IAM이 사용자를 컨트롤하고 뭐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러면 내가 우분투를 쓰고 있는데 EC2에다가 우분투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걸 그럼 컨트롤할 수는 없냐? 거기 루트 유저나 아니면 우분투 유저나 내가 생성한 뭐 탐이라는 유저 이런 거 쓸 수 없냐? 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임 공유 보안 모델에 의해서 OS나 어플리케이션 단 레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어나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WS IAM 같은 경우에는 오직 AWS 상에서 생성된 리소스 그 레벨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FA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요. 네, MFA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요즘에 보안카드 안 주고 뭐 주죠? 네, 이렇게 그 OTP라고 하는 거 줄 겁니다. 원타임 패스워드라고도 하죠. 네,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 OTP를 실제로 계좌 이체할 때 많이 쓰시죠. 이런 6자리 숫자를 약 1분, 최대 1분 정도에서 짧게는 20-30초 동안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숫자를 계속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입력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게끔 하죠. 그거를 멀티팩터 어서시케이션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져갔더라도 그 다음에 MFA 이 OTP를 입력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불가능하게끔 추가적인 보호막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디바이스는 하드웨어적으로 저 젤마토라는 제품이 좀 유명하긴 한데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제품이 있고요. 혹은 구글 어서티케이터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단의 버추얼 MFA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요, 매니지먼트 콘솔 로그인할 때라든가 API 호출할 때, 혹은 S3라는 저희 쪽 스토리지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Secure Delete라는 기능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uthorization 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폴리시라는 단어를 한번 썼었습니다. 폴리시는 결국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어떤 액션을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제이슨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폴리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유저 기반이 있고요, 리소스 기반 정책이 있습니다. 약간 단어 뜻 그대로 유저 기반 정책은 이 유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요, 리소스 기반 정책은 말 그대로 이 리소스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주체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 리소스 정책 같은 경우는 생성할 때 한번 세팅을 해주게 되면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저 기반 정책은 어태치나 디태치,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리소스 기반 정책은 지금 보이시는 S3의 버킷 폴리시라든가 글레이시어의 볼트 폴리시 같은 이름이 하나씩 다 주어져 있고, 지정할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유저 기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긴 할 건데, 중간중간에 리소스 기반 정책 역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RN이라고 해서 이름 같은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약간 주민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WS 내에서 그 리소스를 유일하게 규정하는 일종의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자, 식별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AWS 리소스는 자신의 ARN을 소유하고 있고요. 단 OS 윗단의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나 내가 거기에 생성한 유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ARN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단에는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ARN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요. 그럼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EC2 인스턴스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ARN 앞에 붙고 AWS가 붙고요. 그 다음에 EC2는 저기 위에 보시는 서비스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 이스트 1이라는 거는 리전입니다. 참고로 US 이스트 1은 버지니아 북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 숫자 12자리는 여러분이 계정 생성하실 때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해서 12자리의 그 유일한 그 숫자 값을 일련 번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뒤에는 리소스 타입이 있고 그 뒤에 인스턴스 아이디 혹은 리소스의 이름이 뒤에 붙게 되고요. RDS 같은 경우 뒤에 데이터베이스 저렇게 DB가 붙기도 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밑에 레퍼런스 URL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폴리시에 대해서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이슨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제이슨 형태입니다. 스테이트먼트라는 이제 항목 밑에 Effect, Principle, Action, Resource, Condition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5개 중에 Effect라는 녀석은 단순합니다. allow 할 거냐, deny 할 거냐, 허용할 건지 거절할 건지 그걸 정해줍니다. 그리고 Principle, 누구한테 이걸 적용할 건지 그게 그 핵심이고요. Action은 뭘 할 수 있는지, 리소스는 그래서 그 대상, 약간 문법으로 치면 목적어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리소스를 적용할 건지. 컨디션은 이 정책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문 같은 겁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서는 if문 같은 거죠.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IAM이라는 녀석이 사용자 접근 제어를 세밀하게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이 컨디션 절이라는 녀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디션이라는 블락이 있으면 그 밑에 조건 연산자라는 것이 붙는데
연산자가 두 개가 붙고요. 그 연산자뿐만 아니라 그 연산자에 이제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 세부 조건으로 키와 값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시간대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 시간 이후, 요 시간 이전, 그리고 IP 주소 대역이 이런 IP 대역 범위 내에 있다고 했을 때 허용 혹은 거절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싶다. 그러면 컨디션에 저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위쪽 세로로 조건 연산자끼리는 AND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키값 안에, 키 값 안에 들어가는 저 IP 대역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어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세밀하게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폴리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로직을 알고 가시는 게 솔직히 더 중요합니다. 자, 저희는 디폴트 디나이라고 해서 일단 거부하고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 디폴트 디나이는 기본적으로 막고 나서 뚫어주는 게 좀 더 보안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막는데 지금 여기에 적용된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특정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 디나이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게 되면 뒤는 쳐다보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디나이가 떨어집니다. 명시적으로 이건 내가 막아버리겠다라고 디나이를 하면 그게 모든 조건을 오버라이드라고도 하죠. 덮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명시적 조건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디나이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allow 조건이 있다, 이 사람은 내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허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allow가 되고요. 근데 이 조건들에 다 안 걸렸어요. 혹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디나이가 그대로 가서 최종 결과는 디나이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이 좀 작고 영어고 좀 그래서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게 우리말로 했을 때 어떤 리퀘스트가 북극점에서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0년 6월 1일에 날짜에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고 조건도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첫 번째 조건은 만약에 이 요청이 북극점에서 오지 않았으면 언로우하고 싶다, 혹은 5월 조건에 또 하나가 있는데 2010년 6월 1일에 왔으면 언로우를 하겠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허용 상관없죠. 내가 북극점에서 온 요청인데 지금 이 조건은 북극에서 안 왔을 때만 언로우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밑에 2010년 6월 1일이라는 날짜는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언로우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시적으로 저 날짜는 오케이 하겠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나리오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조건에 디나이가 걸렸죠. 빨간색 글씨로 달라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청이 만약에 북극점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디나이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디나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IAM이라는 서비스에서 폴리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디나이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만 내가 원치 않게 막아버리는, 블락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폴리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제이슨형이 내가 언제 그걸 다 코딩하고 앉아있냐. 사실 그걸 사람이 쓰게 되면 일단 실수가 생길 수 있죠. 귀찮죠, 힘들죠,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툴을 준비했습니다. 폴리시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 원하시는 서비스와 행동을 원하시는 액션들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얘가 제이슨 형식으로 드래프트를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폴리시 제너레이터라는 툴이라고 부르고요. 웹화면에서 바로 GUI로 접근하실 수 있고, 당연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뭘 해야 되죠?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테스트 혹은 QA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리시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계정 내에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데 이걸 내가 막고 싶었는데 과연 막힐 것인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원하는 수만큼, 횟수만큼 다양하게 테스트가 가능한 시뮬레이터라는 툴이 있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IAM의 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롤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내가 권한의 세트들, 권한의 여러 가지 묶음들을 가지고 이 사용자나 서비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데 그때 쓰는 게 롤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될 수 있어서 사용 예시와 함께 뒤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예시는 우선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롤이라는 걸 부여를 하게 되면 이 EC2 인스턴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S3에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다이나모 DB에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들의 어떤 뭐 리드 온리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리드 라이트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폴리시를 권한 주든지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 쓰느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날카로우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기 보이시는 장점에 나와 있습니다. 보안 자격 증명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원래 API 콜을 하려면 아까 액세스 키라는 것과 시큐리티 액세스 키라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EC2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데 스크립트에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로 입력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를 하거나 그걸 코딩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롤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지정만 해주면 그런 게 필요 없이 임시 자격증명을 가지고 얘가 알아서 그 기능이 구현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EC2에서 내가 S3라는 스토리지에 접근을 해서 어떤 걸 받아오고 싶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고 했을 때 굳이 내가 그 패스워드들을 입력하지 않고도 이 EC2라는 녀석이 그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만 해주면 알아서 위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그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많이 보셨죠? 저도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많이 보는 짤인데 보시면 여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수천 명의 사용자를 내가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기존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만드냐? IAM에서 이거 1000개 다 만들면 나 오늘 집에 못 가는데, 그리고 싱글 사인온,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하는 코드를 또 짜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워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또 집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이 좀 길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저희가 SAML 2.0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Security Assumption Markup Language라는 약자인데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여러분이 쓰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액티브 디렉토리는 해당 사항이 있고요. 저 싱글 사인온을 Federated Single Sign-On SSO라는 기능을 가지고 바로 사용자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그인하던 대로 하시면 AWS 콘솔에 그대로 리다이렉트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코드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생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지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찾아와서 물어보시거나 뭐 자료 요청하시면 가이드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로그를 한 곳으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드리는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트레이는 IAM과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를 5가지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계정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한 계정 내에서는 모든 리전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S3 버켓에 통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를 그럼 누가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로그 파일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위변조에 대비해서 그 무결성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가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한 암호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AWS KEMS를 통해서 로그 파일 암호화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KEMS는 요 전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키 관리하는 서비스라고만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API 콜이라든가 접근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AM과 이제 그 AAA, 그러니까 접근 제어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싶은데,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쓰는 것을 권장하느냐, 모범 사례를 총 10가지에 대해서 많아 보이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하나하나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사용자를 생성하시라. 근데 don't라고 해서 이 don't가 이제 요 메뉴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루트 자격증명 절대 공유하거나 배포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옆에 나와 있죠. 절대 반지를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다 마치 이것만 끼면 다 되는 거죠. 집안 현관 마스터 키를 뿌리고 다닌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요, 웃지 못할 사례인데, 어떤 분이 EC2 인스턴스를 이렇게 다량으로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 루트 어카운트에 대해서 자격증명 API 콜을 하기 위한 그 코드를 깃에다 올려두셨어요. 근데 그걸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신 거죠. 며칠 뒤에 보니까 갑자기 사용료가 확 올라서 확인해 보니까, 네, 그 EC2, 그 수많은 이제 인스턴스들이, 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열심히 광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그런 좀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네, 그걸 공유하거나 배포하시면 안 되고,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드민이든 개발자든, 네, 그 계정들을 다 생성해서 각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를 생성하셨으면, 네, 이제 그 암호 정책을 좀 강력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 사이트나 좀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사이트들 저런 정책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최소 8자 이상, 대문자, 소문자, 뭐 숫자, 특문자 하나 포함. 네, 저도, 네, 이게 뭐 회사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브루트포스 로그인 시도에 대해서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차별 대입을 한다고 해서 이 암호를 맞출 확률이 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경우는 만료 기간을 둬서 3개월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도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안 자격증명을 정기적으로 순환해라. 패스워드 바꾸라는 얘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안 자격증명, 아까 제가 API 콜을 하기 위해서 저 액세스 키라는 것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얘가 순환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크레덴셜 레포트라는 녀석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크레덴셜 레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CSV 형태인데 당연히 엑셀로 여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패스워드 마지막에 언제 썼는지, 언제 바꿨는지, 액세스 키는 언제 쓰고 언제 바꿨는지가 타임스탬프로 찍히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도한 것보다 얘가 자주 안 바꾼다, 혹은 자주 쓰질 않는다, 이거는 접근도 안 했다는 소리죠. 필요 없는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정기적으로 순환을 하도록 그 사용자한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정에 대해서 MFA 활성화를 꼭 체크를 해서 멀티팩터, 그러니까 방어막을 하나 더, 보호막을 한 단계 더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얘기가 나오죠. 루트 어카운트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MFA를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또한 각 계정들에 대해서 특히 어드민 계정, 개발자 마스터 계정, 운영자 마스터 계정,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MFA로 꼭 보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한 관리에 있어서 그룹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저 각각에 대해서 내가 폴리시를 적용하지 않아도 그걸 묶어서 그룹 단위로 폴리시를 적용하게 되면 일단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발자가 운영자로 팀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내가 별도로 또 다시 이걸 권한을 수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팀 변경되면 그룹만 바꿔주면 그 그룹의 권한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룹에서 빠져나온 순간 권한이 바로 회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 측면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폴리시라는 것에 평가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막아놓고 하나씩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 뚫어주고서 이거 막아야 되네 하고 막고 하다 보면 물 빠진 항아리랑 비슷합니다. 아니, 밑 빠진 항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다 막겠습니까? 애초에 다 막아놓고 댐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방류를 해주는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하나씩 열어주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세밀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 컨디션 처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시되, 정기적으로 액세스 어드바이저를 체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액세스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내가 권한을 줬는데요. 권한을 줬는데 보시면 사용자가 내가 S3에다 접근할 권한을 줬어요. 근데 특정 기간에 방문한 적이 없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쓴 기간이 오래됐다. 이 사람은 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회수한 후에 이 사람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액세스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최소한의 권한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접근 제어를 공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크레덴셜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게 되면 위험이 좀 커집니다. 그 대신에 롤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계정간,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크로스 어카운트라고 해서 계정 간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단일 계정 내에서 서비스 간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혹은 페더레이션을 이용을 하거나 할 때 저 롤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보안상 그 패스워드를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좀 더 제어할 때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롤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아까 보셨던 EC2 인스턴스가 뭐 SS라는 오브젝트 혹은 다이나모DB,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그 역시 똑같이 그런 크레덴셜을 사용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 권한만 부여를 하고 그 패스워드 입력 안 해도 그대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저희가 2개 항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로그 저장하셔야 되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네, 클라우드 트레일은 로그의 통합이 가능하고요. S3 버켓 하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건 약간 보물덩어리 같은 거죠. 로그라는 것을 내가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이 버킷을 지켜야 됩니다. 간혹 이 버킷 생성할 때 귀찮다고 퍼블릭하게 접속 가능하게 해서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보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아까 보셨던 제가 기세다가 올렸던 그분처럼 로그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지정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누군가가 위변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혹은 밸리데이션을 활성화시켜서 위변조 체크를 해주시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네, 이게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고 핸즈온 랩을 진행을 하면, 제가 서포트를 많이 해보면, 네, 저 루트 어카운트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루트 어카운트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MFA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세스 키, 루트는 액세스 키를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그 밑에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고 어드민 계정으로, 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계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을 해서, 네, 언제까지나 보안은 너무 편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그런 그 안전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보안에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IAM 같은 경우는, 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AWS 계정과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서 누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거듭 말씀드린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여러 가지 기존 쓰시던 그런 그 프로바이더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자격증명 연동을 하시게 되면 뭐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유저 또 한 번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동이 가능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네,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자료는 여러분께 다 공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모범 사례 10가지를 참조하셔서, 네, 저희가 그건 이제 고르고 골라서 만들어 놓은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조해 주시면 좀 더 보안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이자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네, 모범 사례에 대한 링크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식 문서는 IAM 공식 문서가 다큐멘테이션에 공식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참조하시면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네, 혹시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서, 이 화면 아마 한번 보셨을 건데, 피드백 남겨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세션 시간이 뭐 길지 않다 보니까, 네, 질문하기가 뻘쭘했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여기 신한은행 그 데모하는 세션 뒤에 그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Meet Our Speakers라는 그런 세션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제가 거기에 아마 10분, 20분 정도 서 있을 예정인데요. 네, 그걸 보시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드백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나은 세션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세션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이 앞으로 오셔도 되고 저 뒤에 가서 나중에 질문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로도 세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